알겠습니다. 사실 저기 앞에 먼저 하고 뒤에 다음에 네, 하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이상한 네네, 기자로. 감사합니다. 이분 먼저 하고 하십시오. 네, 네. 예. 사실 그 지역 언론이 저는 경상일보에 어디요? 산업수도 울산에 울산에, 김두석이 네네. 오늘 그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역 언론이 40개 언론사가 대통령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는 이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사실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제일 먼저 울산을 방문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중심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어서 호남도 가시고 충청, 강원까지 이렇게 배도를 하셨는데 특히 지역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의 발전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하죠. 집값도 그렇고 경쟁력도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수도권 집중, 그러니까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성장 전략을 취했던 게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인데 매우 성공적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저는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정 배분이나 아니면 SOC 배분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 우대 정책을 지금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저는 그것도 지시해 놓은 건데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평가하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해요.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균형 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걸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할 생각이고, 수도권에서의 또는 대도시에서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생각 구상하고 있죠. 그래서 아동수당이나 또는 지역화폐 지원 이런 데서도 지금 차등을 좀 두고 있죠. 그리고 좀 더 길게는 아직은 뭐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지방의 대규모 도시 또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뭐 예를 들면 배우시설, 정주여건 이런 걸 아주 대대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를 고민 중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집중되는 방식으로 가면 이게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리 이상호 기자님. 네, 취임 100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아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데. 네, 짧게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대형 참사 유가족들에게 그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대한항공 858기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네. 2020년 1월에 대구 MBC에서 미얀마 앞바다에서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미얀마 정부랑 협의 끝에 수색 조사에 합의를 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미얀마 쿠데타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도 이미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이제 미얀마 전국도 다소 안정이 되고 있고 다시 우리 유가족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손을 계속 내밀어 온 우리 이재명 정부가 수색 조사 다시 재개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얘기여서 오늘 질문을 계기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아쉽지만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전에 조만간 또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같이 가게 되는데
그 동반 수행 기자분들 비용이 너무 비싸던데요. 이번엔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게 또 물가 영향과 환율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거?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는 한 몇백만 원 한 줄 알았거든요. 한 400만, 한 3, 400만 원 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건 제가 네. 대변인한테 검토하라고 시켜놨습니다. 네.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 빨리 검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뭐 마무리 발언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안 해도 되고, 그 틈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뒤에 줄에서 누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 줄의 맨 뒤에. 영 기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기 제일 뒤에 말씀. 아니, 요 오른쪽에. 오른쪽. 오른쪽에. 네. 이 줄의 맨 끝에.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엄정 기자입니다. 어제 보도가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대통령께서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공감하고 계시다고 이제 크게 대서특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위헌 논란도 좀 있고 해서 대통령께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상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삼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 입법, 사법 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 선출 권력.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근데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입법하고 행정하고 사법하고. 근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근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닙니까? 정치.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어요.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해요.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이거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죠.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되거든요. 그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죠. 절제,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이거는 존중돼야 되는 거죠.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죠. 나갔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